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6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는데 시원하게 아주 그냥 엄청 와요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아, 왜 그래 또? 난 비가 싫어. 비가 싫어요? 네, 왜요? 눈도 싫고 비도 싫고. 군대 갔다 오니까 다 싫어졌어요. 20년 동안 싫습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네. 본격적인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무더위 때문에 짜증 내신 분들 좀 많으셨을 텐데 이번 비로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보내시는 장마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1부죠. 첫 시간은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시간인데요. 한 주간 소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대 악재에 대한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나눌 이야기 중에 하나도 이제 보유세 인상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부분, 이 3대 악재 때문에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이 이번 선거 이후에 큰 폭으로 좀 변화되는 거 아니냐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정법 개정에 따라서 기부 체납에 대한 부분이 현금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님께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들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정책기류였던 도시재생 사업 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가닥을 잡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곳들은 지금 굉장히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스터디 강영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놀러 갔다 와서 네. 이제 한 일주일 있었더니 네. 금세 또 이 서울의 삶에 적응하게 되네요. 네. 근데 피부는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피부는 아시죠? 까맣죠.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강 소장님의 한 주의 이슈는 어떤 건지, 네.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한 주 그냥 적응? 그러니까 사실 이 아까 거래 절벽 말씀하셨는데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는 네. 사실 결국은 관심이라든가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 시장이 축소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관련되어 있는 일로 먹고 사는 저로서는 되게 스트레스죠. 그 요새 저희도 느끼는 거지만 그 조회수 자체가 확 줄은 것 같아요. 조회수 우리 제 부동산 TV의 유튜브 트래픽도 줄고요. 네. 예, 줄어드는 것 같고 커뮤니티의 트래픽도 줄어드는 게 이제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 운영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네. 하루에 회원 가입자 숫자가 너무 줄었다고. 그렇죠. 예, 심각하게 많이 줄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의 명운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먹고 살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이거 1년 365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강 소장님 고민은 이게 매일 뭐 먹고 사나가 고민이라는데 지금 잘 먹고 살잖아. 왜 방송에서 그래? 얘기 안 할 때는 맨날 뭐 먹고 살지 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죽겠다. 자,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거래 절벽이라고 해서 이제 다들 부동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거에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죠. 지난 주간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보유세 인상, 특히 그렇죠. 종부세 개편안. 지난주 말에 22일 날 나오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막 들썩들썩한데, 일단은 종부세 인상안이 그동안 말로만 이루어져 있다가 드디어 선거철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네, 드디어 발표가 됐어요. 일단 이거 가지고 얘기가 참 많은데, 일단 정확하게는 발표가 된 게 아니라 그렇지. 사실 저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어요. 왜? 왜냐면 이제 이 안을 내놓고 어떤 안을 받을지 취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픽스되면 이제 그때 보려고. 그리고 그렇죠. 방향이
줄여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늘려주는 건데 말 그대로 보유세 부담을 늘릴 건데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보유세 부담을 늘릴 거냐고 그거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선택하는 문제니까 이제 정부의 선택을 봐야죠.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개정되는 내용이 올해는 적용 안 되고 그렇죠. 내년이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 발표안은요 확정돼서 발표된 게 아니고요. 일단 확정은 28일 날 확정이 된다고 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유세 개편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하려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4가지 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공정 비율만 올리겠다. 두 번째는 세율만 올리겠다. 세 번째는 공정 비율과 세율을 올리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차별화되게 올리겠다. 이렇게 어쨌든 결론을 올리는 거네.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4가지 안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정부 쪽 그 발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4만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4번이 4만 4만 가장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4한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마케팅 타겟 그렇죠. 타겟 증세니까 네. 이럴 거라고 봤는데 그냥 다주택 아니라 그냥 주택 보유한 사람들은 다 일괄적으로 네, 나오는 거 받는. 봐야지. 뭐 전문가들이 유력하다가 아니라 1번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물론 그런데 네. 일단 사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사안을 먼저 설명을 좀 하자면 네. 일단은 그 형평과세 부분 때문에 다주택자만 차별화되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안은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배제하고 생각하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 네. 왜 말이 안 왜요? 되냐면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 1인 1주택자랑 1인 다주택자랑 기준이 달라요. 다르죠. 네. 1인 1주택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내고 1인 다주택자는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는데 그렇죠. 그래서 세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강남에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9억까지는 봐주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는 거고 강북에 2채 갖고 있으면 더해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강남에 있는 1주택자는 더 배려해주고 강북에 있는 더 싼 집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은 배려 안 해주는 거냐 불합리하다 얘기가 있잖아요. 이미 있는데 그렇죠. 이미 있는데 그 얘기가 또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그래 몰라 이건 아무튼 말 만드는 사람들 또는 그 논리에 따르면 이제 제 느낌에는 네. 4가지 안들 이렇게 툭 던져놓고 이제 시장 반응을 보는 것 눈치 같아요. 원래 눈치 보는 그렇죠. 것 예, 같아요. 예. 네.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다가 사실은 조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뭐 분류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공정가액 비율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면 세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뭐 일단은 공정가액 비율이 90%일 때, 공정가액 비율이 100%일 때 늘어나는 세부담을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니까 특히 이번 종부세 관련돼서 문제가 될 거다. 뭐 시장에 좀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영향이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그래도 세부담이 늘어날 건데 이제 공정 비율이라는 것 자체를 더 올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시장 자체의 반응이 좀 예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 비율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율에 대한 인상인데 세율 같은 경우에 인상을 한다는 건 결국은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세율 누진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는 세라서 네네. 그래서 늦은 개념으로 초과분이 많은 쪽에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니까 재산세 내고 종부세 또 내야 되는 거고 가격이 비쌀수록 초과한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진이 되는데 그 세율을 더 높인다는 얘기는 아무튼 양쪽으로 올리는 거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려서 더 높게 적용하고 집값도 올라가서 주택 공시가격도 올라갔는데 데다가 업체에 그거에 더 대한 친 격이야. 반영을 올리는 공정주택 가격 비율도 올리고 그다음에 적용되는 세율까지도 올리고 그러면 따블이 되네. 예. 3단 상승이네요. 3단 상승. 네.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안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안이 세율의 인상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가 두 가지 합쳐서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가격도 올라가고 세율도 올라가고 말 그대로
비율도 올라가고 해서 3단 상승이라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1주택자인 경우에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1주택자만 세금을 피해요. 많이 다 내니까. 피해지. 그러니까 아니, 세금을 그래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 뭐 마이너스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4안이 네. 가장 유력했으면 좋겠다. 나오는 거 보고 저는 다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이제 네, 저는 안 올렸습니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저는 불필요한 증세는 왜 이렇게 정부가 증세에 목매는지 물론 이제 사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정부는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네. 오르고 나면 사실 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오르지 못한 그러니까 자산 상승에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나는 노동을 해서 저렇게 벌 수 없는 돈인데 쟤네들은 자산 가격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하구나.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거에 대한 분노가 사실 이제 반대되는 에너지가 쌓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를 뒷받침해서 올라간 부동산 가격들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적이 생기는데 그게 항상 보면 이렇게 증세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세금이 늘어나면 증세가 되면 이제 그 돈을 걷어서 이 돈 좋은 데 쓰겠습니다 하고서 쓸 수 있는 키를 정부가 갖게 되는 거지만 사실 저는 증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꼭 그런 방법과 꼭 이렇게만 해야 됐냐 뭐 다른 좀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유세 인상,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서 결국은 그동안 갭 투자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희비가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갭 투자하는 분들은 별로 상관없을걸요? 왜요? 보통 갭 투자하는 분들, 갭 투자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 네. 어차피 갭 투자를 비싼 아파트로 갭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고 그런 거 공부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까지 패키지로 맞춰서 이렇게 다 세팅을 해서 몇 년 보유하고 팔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 아마 이제 임대 사업자들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배제 혜택들 다 받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그 당사자들한테는 크게 피해가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그렇죠. 일단은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냥 예상이 되는 게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초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마 좀 세금 좀 낸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후발주자 들어오셨던 분들 있죠. 전세 뭐 가득 끼고 그래서 실제 투자한 금액은 적지만 결국은 종부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근데 이제 후발주자도 문제지만 사실 앞에 간 사람들도 이게 이 보유세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유세에 대한 안이 나오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기사 타이틀 중에 엊그저께 나왔던 타이틀 중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본 기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5억 올랐는데 보유세 뭐 몇백 오른다고 팔 것 같아요. 뭐 이런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중개업자의 말을 빌어서 한 얘기지만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 1년에 300만 원씩 종부세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네. 10년 오르면 3,60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5억이면 얼마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100년인가요? 100년 올라도 안 돼. 그 세금 오른 부분이 이미 그 늘어난 세금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뭐 이런 입장이 있다라는 게 이제 되게 도드라지게 그렇죠, 나왔고요. 그렇죠. 한편 그 기사 내용이 한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보유세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이 있냐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만 내는 게 아니라요. 하락할 때도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예. 하락장에도 한 번 올라간 세율은 꺾이잖아요. 꺾기가 어렵죠. 매우 거의 어렵죠. 그래서 집값이 올해는 1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9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금은 이게 한번 세금을 증세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올해 얼마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늘어나잖아요.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네. 한 번 올리면 떨어지기 되게 쉽지 않다인데 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그냥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자산이 커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소득은 많지 않은 분들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늘어나는 보유세가 엄청나게 공포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예, 한 달에 예를 들어 1년에 몇 백만 원 지금 종부세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재산세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늘어나는 세부담이 월 몇십만 원 음.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결국은 생활비 쪽에서 세금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나라에다 월세 내는 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상승장에서는 좀 더 들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라가니까 세금 내가 몇십만 원 한 달에 더 내더라도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크니까 그렇게 느끼는데요. 이제 가격이 딱 변곡점을 지나서 꺾이고 조정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년 지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세금은 월세를 내가 정부에 이제 이렇게 또 내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나는 팔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물건으로 돌아서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한 개가 아니라 나같이 생각하는 세금은 보유하고 있는 모두에게 가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물건들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시그널을 받기 시작하면 일종의 투매처럼 예, 그렇게 물건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군요. 사실 작용 네. 지금 당장은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른 세금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내년에 하겠다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하락장으로 지금 뭐 조정장이고 거래 절벽이 있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지표들 나오는 것들 보면 전형적인 조정장 뭐 이렇게 순환매장이라 그래서 강남이라든가 메인 단지들은 하락세가 좀 보이긴 하지만 덜 올랐던 나머지 지역들 뭐 지난주 같은 경우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 지수 동향 보면 관동별곡이 나왔어요. 관동. 맞죠. 관악구랑 동대문구가 동대문구. 따로 또 올라가. 관동별곡. 뭐 얼마 전에는 마용성 뭐 그러니까 이게 강남이 올랐다 주춤하면서 덜 올랐던 데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는 신고가 행진 어느 아파트가 신고가 얼마에 거래됐습니다. 뭐 어제 같은 성북구에 뭐 8단 성북 8단지 레미안이 신고가 뭐 7억 34,500 거래 이런 식의 이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장에 대한 어떤 그게 확실하게 시그널이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뭐 내년, 내후년 항상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걸 저는 한 15년 정도 사이클을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가면 이 보유세들이 그때부터 작동을 제대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 일단은 강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거기에 첨언을 좀 하자면 종부세가 무서워서 부동산을 매각한다? 제 주변에서는 거의 사례를 못 본 것 같아. 심리적으로 난 무서워. 물론이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종부세가 무서워서 매각을 한다라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만 놓고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규제가 오면 겹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겹쳐 있을 때에는 이제 그게 겹쳐 있을 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이제 주저하게 그렇죠.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종부세 문제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 결국은 전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생활비 쪽에서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생활비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일단 인컴이라는 거. 그럼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려면 인컴을 늘려야 되는 거고 인컴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또 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우려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 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조세 전가가 늘 뒤따르기 이루어져 마련이고 이게 조세 전가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게 뭐 계량화돼서 수치화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세 전가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시간을 두고 조세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확 가요. 그러니까 조세 전가가 월세 쪽에서는 사실 고금리 시절에서 저금리 시절로 내려가면서 월세 쪽으로는 사실 정가가 별로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 이 10년 정도를 보면 네. 근데 전세 쪽에서는 그래 쉽게 확 확 갔던 것 하지. 같아요. 3억 전세 가던 게 지금 7억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게 3억 2천, 뭐 3억 5천 재계약하다 갑자기 6억 이런 식으로 해서 확 폭등하는 그런 형태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응축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도 연 얼마씩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이번 상승장도 보면 훅훅 상승이 안 돼서 계속 눌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8억에 샀는데 6억 5천 찍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몇 달 만에 9억 찍더니 미쳤나 했더니 그러니까 6억 5천 하던 게 9억 됐으니까 미친 거잖아요. 근데 9억 찍더니 미친 놈이 12억까지 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10년의 텀을 놓고 보면 8억짜리가 12억이 돼서 50%가 상승한 건데 그걸 연으로 나눠 보면 연 4% 5%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서 갑자기 급격하게 계단이 상승하니까 이게 결국 그렇게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걸 보고 제 느낀 결론은 부동산은 물건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 예, 느끼는데 마찬가지로 임대가격도 매매가도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전세가도 그러한 영향이 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막 꾸준하게 오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기간을 놓고 보면 꾸준히 상승했지만 네. 전세 가격이 막 빠지고 이런 건 없죠. 조정을 막 일시적으로 물량만 해서 조정받거나 이런 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갑자기 오르는 시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보유세 인상 이제 인상한다고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뭐 대응을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응이요? 어떤 식의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이제 제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임대사업자 등록이죠. 임대사업자 예, 등록. 왜 임대사업자 이제까지는 안 했. 이제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하나 읽었었는데 네.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가장 많이 등록한 구는 어디냐? 1등이 노원구예요. 네, 2등이 송파구, 강서구.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원구에는 소형 아파트가 많으니까 6억 미만의 이제 임대 아파트 등록할 수 있는 집들 이런 분들이 어차피 여기는 소형 아파트 거주할 목적도 아니고 새 놓을 분들이 하셨으니까 그냥 계속 임대 놓으려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송파구도 보니까 뭐 5개 아파트 정도가 거론됐는데 뭐 파크리오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10평대 소형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신 분들이 아마 많이 등록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서구도 되게 그 등촌동 가양동 쪽에 소형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투자 목적으로 임대 놓으실 분들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임대 아파트 등록을 하면 그 등록가 그런 소형 아파트뿐 아니라 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걸 등록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이 이제 1주택 혜택이라든가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혜택 뭐 이런 게 아니라도 임대 사업자들을 등록하고 구매하는 분들이 있다.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제까지는 4월달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 3월 말 막 등록 많이 하고 했던 거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렇죠. 변경되는 양도세라든가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많이 등록들 하시고 그거 엄청 등록하고 5월부터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유세 부분들이 이거는 앞으로 계속 또 지속적으로 압박할 이런 부분이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생길 것 같고요. 세무를 잘 대비하는 공부들을 해야겠다. 필요로 하다. 이게 뭐 세무를 잘 알아야 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 하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를 이거저거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런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세무 컨설팅을 좀 받는 필요도 있겠구나.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부부 공동명의를 네. 소유하게 되면 이제 6억 초과 개인 명의로 6억 네. 초과해야 되니까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일단 공시가격이 12억 정도가 돼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좀 더 세금 부담에 대해서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이 두 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6억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12억짜리 집이면 6억이니까 각각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니까 유리하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남편 이름으로 하나 와이프 이름으로 하나 하면 각각 9억까지 종부세가 없기 때문에 그건 각각 명의로 하는 게 더 유리하죠. 아, 그런가요? 네, 그게 더 유리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세금 되게 복잡해. 아우 복잡해. 네. 예. 이게 1인이 두 채 이게 공동 명의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편 아내가 두 집을 각각 공동하면 1인 2주택이 되는 거라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야 돼요. 근데 하나는 남편 집, 하나는 아내 집 하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훨씬 세금은 그쪽이 더 가벼워요. 그럼 예를 들어 1주택자는 1주택자는 그냥 9억 10억짜리. 10억짜리 만약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이면 9억 초과 한 1억에 대해서 내야지 뭐. 그럼 부부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그건 1주택이니까 그거는 다주택이 아니니까 6억이니까 그거 종부세 아예 안 내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되겠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셨네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얘기 나오는 마용성이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시 가격이 12억이 넘어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1주택자들은 크게 영향은 영향이 없지만 없을 것 같아요. 없지만 그래도 재산세만 내다가 종부세 또 내니까 가격이 올라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올해 같아요. 거의 한 10년 낸 것 같아요. 저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증여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증여.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자제분들에게 네, 증여를 하거나 또는 뭐 아시는 분들한테 미리미리 사업자 명의로 뭐 증여를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또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증여가 됐던 공동 명의가 됐던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던 각각의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방향은 다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시행이 되기 전에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이 뭔지는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다가올 부동산 불황기에 네, 현명하게 네,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유세 얘기는 여기서 네. 정리 한번 해보고요. 보유세 하나 더 있어. 더 있어요? 재산세 또 건드린다면서. 예, 종부세 요번에 했고 또 봐서 하반기에 재산세 하니까 네. 아무튼 유쾌하진 않다. 그렇죠. 유쾌하진 않죠. 네, 세금 그러니까 뭐- 그것도 감안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아유, 무섭다. 뭐 사실 그래요. 양쪽 뭐 입장에 따라서 옳고 그런 게 달라지겠지만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무주택자이신 분들한테는 또 심리적으로 위안이 될 수도 있는 일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조세 부담은 전가가 전가가 되죠. 될 수밖에 없어요. 시기를 두고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 전에 사야지 이제. 근데 그러니까- 또 못 사. 그러니까 어떻게- 증세가 저는 아무튼 그래서. 세금은 네, 안 세금은 내는 것으로 적게 네. 내는 것으로. 지금도 많이 적게. 내잖아요. 누가요? 은행 직원 내게 살리고. 그죠? 저는 네. 은행에 세금 내고 국가에 세금 내시고. 울고 네. 싶다. 그만.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